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차마 어디 가서 얘기한 적 없는 제 과거를 털어놓을 작정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일 한 번씩 겪고 인생 바닥친다고 하죠. 저는 그걸 28이라는 나이에 겪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결혼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창피한 말이지만 저는 사기를 아주 작정하고 당했습니다. 저 순진한 편 절대 아니고 나름 배울 거 다 배우고 사람도 겪을 만큼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당했네요. 저는 사기라고 하면 어딘가 좀 허술한 사람이 당하는 건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사기 결혼 당했다는 거 보신 적 있을까요? 저한테 사기친 그 인간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를 속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현실 부정할 때는 몰랐는데 제정신 들고 나니까 아, 이래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구나 하고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덩그러니 남겨진 상황에서 손을 쓸 수도 없었고 그냥 뒤통수 맞은 채 뒷수습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은 아마 당해본 사람만 아실 겁니다. 전 남편이라고 하기도 싫지만 일단 결혼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편의상 그렇게 지칭하겠습니다. 전 남편은 하루아침에 제가 모은 돈 5천만 원을 들고 날라버렸던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작정을 하고 절 속인 건 물론이고 하루아침에 어디론가 날라버린 데다 알고 보니 이름도 거짓, 가족도 거짓, 직장도 거짓,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라는 말이 맞는 게요. 나쁜 짓을 하면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건 진리더라고요. 저를 속이고 도망간 그 인간을 기가 막히게 복수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지난주에 친정에 내려갔다 왔는데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짓고 살면 언젠가는 벌 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거야. 엄마는 너 속상할까 봐 잊으라고 했지만 그놈 찾으려고 수소문 안 해본 데가 없다. 그래도 이제는 엄마도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지 뭐니. 네가 그동안 말을 안 해도 엄마가 내 속을 모르겠니? 암튼 이제는 다 끝났으니 너도 다 잊고 살아. 엄마, 나는 2년 동안 밤에 통잠을 잡은 적이 없었어.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울분이 있어서 그랬나 봐. 아무튼 이번에는 나도 전부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다 잊고 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제 속풀이를 해서인지는 몰라도 예전처럼 잠을 설치거나 악몽을 꾸는 일은 더 이상 없네요. 사실 저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거 안 이후 직장까지 쉴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일상생활이 잘 안 돼서 다니던 병원 때려치우고 몇 개월 쉬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원래 대학병원에 일하다가 지금은 조금 규모는 작지만 집에서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친정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 혼자 생활하고 있고요.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는 제가 결혼 후 안 좋은 일 겪은 게 소문이 많이 나서 일하기 싫기도 했어요. 이곳에서는 제 개인적인 사정을 모르니 그냥 이 나이 먹도록 미혼인 줄 알고 있어서 편합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이곳 이직한 병원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느님이 정말 있다면 아마 저를 도와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황당하게도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2년 전 제 뒤통수를 치고 도망간 전 남편을 본 건데요. 저는 처음에 사람을 잘못 봤는 줄 알았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남자가 하도 낯이 익어서 계속 흘깃거렸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제가 어떻게 결혼까지 했던 사람 얼굴을 모르겠어요? 얼굴이 아니라 뒤통수만 봐도 압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지 못한 듯 했지만 저는 분명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섣불리 그 인간에게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개인사를 직장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는 진료실에 들어가지 않고 한참을 앉아만 있더라고요. 접수 내역에도 김태형이라는 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다른 이름을 호명하자 대답을 하더니 진료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황당했죠. 이름을 보니 김태형이 아닌 김준우라고 하더군요. 설마 나한테 이름까지 속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새삼 사기꾼은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얼마 후 남자가 진료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그 사람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 문을 나설 때 저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봐요. 김태형 씨. 나 알죠? 그 사람이 제가 아는 김태형이 아니라면 그냥 병원을 나가고 말았겠죠? 하지만 제가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 남자는 바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게다가 마스크 벗은 제 얼굴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도망갈까 말까 망설이는 눈치까지 보더니 거기서 도망가면 본인 꼴이 얼마나 우스워지는 건지 알긴 알았나 봐요. 이내 표정을 바꾸는가 싶더니만 저에게 이러더군요. 미연이? 네가 여기 웬일이야? 저기 우리 말이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에서 얘기할까? 그러면서 제 팔을 잡아 끄는 겁니다. 저는 그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야말로 여기 웬일이야? 나 여기 일하는 병원인데 네가 설마 내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왔을 리는 없고 너 설마 이름이 김태형이 아니었던 거니? 대체 나한테 진실이었던 게 있긴 해? 긴 말할 거 없고 내 돈 내놔. 네가 들고 튄 내 돈 내놓으라고. 내가 지금 바로 경찰 부를까? 그러자 그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야, 경찰이라니. 네 돈이 뭐 얼마나 큰 돈이라고 사람을 보자마자 돈 내놓으라고 성화야.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설명?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이래? 다 필요 없고 이자까지 쳐서 내 돈 내놔. 그날 병원 앞에서 그 인간과 만난 건 자그마치 제가 그놈을 찾아다닌 지 2년 만이었습니다. 이름까지 다르게 알고 있었으니 당연히 행방이 묘연했던 거죠. 돈 내놓으라는 저의 성화에 그 사람은 바쁜 일이 있다며 저에게 명함 한 장을 쥐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연락 주면 다른 곳에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 역시 이곳이 직장인 탓에 더 이상 길게 얘기를 하기는 곤란했습니다. 몇 년 전 저에게도 크게 사업을 한다는 뻥을 친 인간인데 웃기게도 명함 속 그놈은 다른 사업을 한다며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본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거 보고 전화를 걸었는데 거짓말은 아니었나 봐요. 그놈이 전화를 받더니만 미연아, 일단 이렇게 만났으니까 나도 너한테 한 짓 책임은 질게. 우리 언제 만날까? 내일이라도 당장 시간 낼 테니 보자. 이제 와서 당신한테 책임 같은 거 물을 생각 없어. 난 내 돈만 돌려받으면 되니까 내 돈만 내놔. 돈? 그래,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나도 있으면 당장 주고 싶지. 근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거든? 그럼 우리가 만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당신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그만이야. 어허이, 자꾸 극단적으로 나오지 말라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전부 다 솔직하게 말할게.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그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저에게 쩔쩔 매더라는 겁니다. 이제와 안 받아도 그만인 돈이기도 해서 솔직히 다시 그놈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사기죄로 재판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저의 말을 듣고는 아주 곤란해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군요. 그놈은 그때만 해도 저에게 뜯어간 돈만 몰아내면 제 입막음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놈을 만난 날 이후로 나름 철저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뜻밖의 얻은 복수의 기회를 돈만 받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본격적인 복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떠올리기 싫지만 잠시 그놈에게서가 결혼까지 가게 되었던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사업을 한다고 했었고 회사 법인도 있으며 비싼 차에 기사까지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 기사님과도 대화를 했었기에 그냥 보이는 대로 믿었고요. 사는 곳은 부산이라고 했고 본가도 부산이지만 부모님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신다고 했습니다. 본인 소유하는 아파트도 해운대에 있는 비싼 아파트 이름을 대며 사진까지 보여주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사람 만날 때 그런 거 의심하고 만나는 경우 없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능력 있는 남자 만나길 바라는 게 여자 마음이니 보이는 대로 믿고 싶었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결혼 전 시댁 식구들에 대해 물어보면 뭐랄까 명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자기 부모님 미국에 계신 거면 우리 상견례랑 인사드리는 건 어쩌지? 날 잡아서 결혼 전에 미국에 한번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굳이 미리 갈 거 뭐 있어? 어차피 우리 결혼 간소하게 할 거잖아. 한국에서 간소하게 하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는 그 후에 가는 게 어떨까 싶어. 너는 병원 일 때문에 휴가 내기도 쉽지 않다며. 맘 편히 생각해도 돼. 언제든 우리 부모님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결혼 전에 시부모 얼굴은 못 보고 결혼한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그럼 결혼하고 나서 가자는 거지? 그래. 마음에 걸릴 거 하나 없어. 우리 부모님 자식들 인생에 간섭 안 하시는 분들이야. 내가 알아서 때 되면 가자고 할 테니까 우리 결혼 준비 나 신경 써.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혼집을 얻을 때 그 사람은 새 집을 얻은 게 아니라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의아했던 제가 이유를 묻긴 했죠. 혹시 돈 때문인가 해서요. 혹시 자기 집 구할 돈이 없는 건 아니지? 부산에 있는 집 처분하는 건 어려운 거야? 그래도 신혼인데 좋은 집은 아니어도 조금 넓은 데서 시작하고 싶거든. 내 오피스텔 보증금 뺀 거 보태서 아파트를 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전 남편은 제 말에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집은 세준 지 얼마 안 돼서 처분하긴 곤란해. 큰 평수라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 일단 미연이 너 살던 오피스텔에서 당분간 살자. 결혼하고 1년 안에 내가 근사한 아파트로 마련해서 입주시켜줄게. 그때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 최대한 아껴서 결혼하는 게 돈도 아끼고 좋은 거잖아. 아마 저처럼 간소하게 결혼한 사람 없을 겁니다. 상견례도 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다며 패스하고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걸로 가름했으니까요. 당연히 혼수 예단 예물 이런 거 없었어요. 전 남편이 그래도 결혼하는데 근사한 시계는 하나 받고 싶다 하길래 하는 김에 저랑 커플로 장만한 게 끝이었습니다. 보통은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의 경제적인 부분 깔끔하게 오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는 살림을 해야 하니까 생활비 규모나 남편이 갖다 줄 돈이 궁금한 거잖아요. 하지만 월 몇백을 줄 수 있다 말만 뻔지르르게 할 뿐 저한테 실제로 자기 통장이나 재정 상황을 속 시원히 보여준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모은 돈이 얼마인지는 되게 궁금해했어요. 저는 감출 거 없다고 생각했고 있는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지방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대학생 동생이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돈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비용으로 2천만 원 정도 현금 여유가 있었고 제가 학생 때부터 10년 동안 부어놓은 적금이 5천만 원가량 있었습니다. 또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고요.
재정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듣자마자 했던 말이 기억나긴 합니다. 나는 한 1억 정도는 모아놨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도 돈이 없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8 나이에 적금 5천 붙고 현금도 2천만 원에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해놓은 거 적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돈이 없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그 사람은 사업하느라 큰돈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참 어이없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친정 부모님도 그 사람 연극에 2분 다 속아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원래 사기꾼들이 입담이 좋고 뻔지르르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부모님까지 정말 홀리셔서는 이 결혼이 딸 손해보는 결혼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저는 전 남편 거짓말에 전부 속아 넘어갔습니다. 결혼도 지방에 계신 부모님 동네에서 하는 게 도리라기에 저는 직장 동료들은 몇 명 오지도 못했어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정신없이 결혼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혼인신고를 사업상 이유가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하려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건 저에게도 다행인 일이었긴 한데 그때는 저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일이 되려고 그런 건지 하필 그해 겨울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때부터 남편을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해서 2달이 넘도록 생활비를 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생활비 얘기를 꺼내니 연기는 또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업하다 보면 하루아침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야. 갑자기 어려워지는데 난들 별 수 있어? 어떻게든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 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그렇게 말을 하니 더 보챌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몇 달 되지도 않아 남편이 갑자기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서 자꾸 저에게 돈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마련해줄 수 있는 정도의 돈 액수를 말했지만 갈수록 금액이 커졌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가져간 건 다시 갚아주긴 했어요. 하지만 돈 해달라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저도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5개월쯤 됐을 때인가요? 그때까지 생활비는 주지도 않았고 남편은 매일 바쁘게 일을 나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집에 와서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모아놨던 적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적금 부어놓은 거 있지? 그거 나 급한 대로 좀 쓰고 돌려줄 테니까 내 계좌로 넣어줘. 내일 모레까지 물건 대금 치러야 해서 그래. 다음 달 결제일 돌아오면 금방 마련해 줄 테니까 급한 대로 당신 돈 좀 쓰자. 응? 내가 꼭 갚을게. 내가 이제껏 당신 돈 공짜로 쓴 적 없잖아. 알지? 그래도 그 돈은 내가 10년 동안 틈틈이 모은 돈이란 말이야. 액수 때문에 망설이는 게 아니라 그 돈은 나한테 각별해서 그래. 꼭 내 돈으로 해야 해? 당신 가족들한테 도움 청해보는 건 어때? 우리 부모님은 결혼식도 알아서 하라 그러시는 분들인데 돈 빌려주시겠어?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알겠어. 그럼 언제까지 돌려줄 수 있는데? 일단 다음 달에 절반 줄게. 나머지는 돈 되는 대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사람을 들들 볶는데 저도 별 수 있나요? 끝까지 안 줬어야 하는 건데 갚겠다는 말을 믿고 저는 적금을 깨서 남편 계좌로 붙여주고 말았습니다. 다 죽어가는 얼굴로 저를 보채던 그 인간이 돈을 받자마자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며칠 뒤 저에게 비극이 닥쳤습니다. 저에게 사업상 출장을 가겠다며 짐을 싸서 나간 걸 끝으로 저는 그 인간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이틀간 출장을 간다더니 이상하게 전화 한 통이 없긴 했습니다. 제가 전화해도 안 받길래 바쁜가 보다 했고요. 그런데 집에 오겠다던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저도 전화는 계속 시도했고 일주일째 잠적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모두 남편에게 돈을 뜯겼다는 채권자들이었고요. 나중에 안 거지만 온갖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것도 모자라 자기 지인들에게까지 사기를 쳐서 돈을 끌어모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도 저에게 생활비를 가져다 준다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며 며칠 뒤에 드린다면서 돈을 빌려갔더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위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하고 저에게 말도 안 하고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게 사실이었네요. 제가 그 인간에게 무수히 문자를 보낸 거에 전혀 답장이 없다가 받은 한 통의 문자로 저는 그 사람 찾는 걸 포기했습니다. 네가 준 돈은 잘 쓸게. 나 찾으려 해봤자 시간 낭비일 거다.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네 인생 살아. 배신감에 치를 떨고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 전화는 다른 번호로 바뀌었는지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건 이름 석자와 생년월일 정도였고 정말 괘씸한 건 그 인간 신상을 알 수 있는 흔적은 제 집에 전혀 남겨놓지 않았더군요. 제가 사기 결혼을 당한 내막은 이랬습니다. 그러니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리 만무했죠. 병원 이직까지 하면서 제 과거를 지우고 싶었음에도 무슨 인연인지 새로 일한 지 1년이 된 이 병원에서 저런 인간을 다시 만났던 겁니다. 꿈이었다고 믿고 싶을 정도로 제 인생에서 최악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 일은 다시 그놈을 만난 순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전 남편을 병원에서 마주치고 만나자는 약속을 한 저는 이번에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그놈을 조져줄지 고민을 한 지 며칠째. 병원에서 낮근무를 하고 있는데 뻔뻔하게도 그 인간이 또 병원에 왔더라고요. 저를 보며 애써 모른 척을 하더군요. 저 역시 다른 간호사들이 있어서 일단 그 인간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저 말고 다른 간호사 중 한 명이 그놈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머, 김준우님, 오늘 박 선생님 보러 오신 거죠? 하여튼 참 살들이 챙기시네요. 부러워요. 간호사가 반가운 듯 그놈에게 인사를 하자 그놈 역시 구면인 듯 대답하더군요. 아, 예, 오랜만이네요. 오늘 박 선생이 중간에 시간 난다고 점심 같이 하자고 하길래 왔어요. 그 와중에 내 눈치를 보면서 어색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여의사인 박 선생님과 지인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선생에게도 돈을 등쳐먹으려고 수작질하나 하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더군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잠시 후에 간호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혹시 아까 그 남자 박 선생하고 아는 사이인가 봐? 우리 병원에 저번에도 온 것 같던데 혹시 무슨 관계인지 알아? 그랬더니 동료 간호사가 놀란 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 모르셨어요? 아까 그분하고 결혼할 사이잖아요. 벌써 꽤 된 걸로 아는데요? 이 근처에서 큰 사업체 운영하시다던데요? 둘이 결혼하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다른 직원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들으면서 기가 막혔죠. 아무것도 모르고 부럽다는 듯 말하는 동료 간호사에게 제 과거를 털어놓으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더군요. 그 사기꾼 같은 인간, 여기 와서 또 물줄을 하나 물었구나 싶었습니다. 재주가 얼마나 좋으면 이번에 어찌 여의사를 잡았나 보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새삼 이 인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나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 등골도 분명 빼먹었을 게 뻔하지 싶었고요. 잠시 후 그놈과 박 선생님이 나란히 병원을 나서는 거 보고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 인간 혼쭐을 내줄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놈이 병원 나가는 거 확인 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두 번은 전화를 안 받대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당신 정말 대단하더라. 대체 언제 신분 세탁하고 의사를 만나 꼬셨니? 너 우리 병원 의사랑 결혼한다며? 이번에는 대체 뭐라고 사기를 친 거야? 내가 다 만나서 설명한다고 했잖아. 사기라니 그런 거 아니야.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언제 볼까? 말 나온 김에 내일 볼까?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빚진 거 다 갚겠다고. 좋아. 어디 네 변명 마지막으로 한번 드러나 보자. 병원에서 그놈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저에게 쩔쩔맨다 싶었는데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놈은 한창 작업 열심히 해서 결혼까지 하기로 한 의사에게 제가 정체를 폭로하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이제 칼자루는 제가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그놈을 만났는데 저 보자마자 이러더군요. 일단 너한테 사과부터 할게. 결혼한 것도 미안하고 네 돈 가져간 것도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그때는 사정이 있었어. 내가 너한테 빌려간 돈 5천만 원은 당장 돌려줄게. 그럼 너랑 나랑 사이에 더 주고받을 건 없는 거다? 돌려줄 테니까 우린 모르는 사이로 남는 거야. 1천만 원만 주면 끝이라니?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당신 내 입 틀어막고 싶어서 이러는 거 다 알아. 당신이 바라는 게 있으면 적어도 나한테 더 유리한 대가를 제공하고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당신 때문에 쓴 결혼 비용이랑 예물로 준 시계값,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빌려간 돈 이자까지 전부 다 쳐서 1억 내놔. 다 받아도 시원찮지만 일단 그 정도로 끝내줄게. 내 말대로 안 하면 나 우리 병원 의사한테 당신 정체 다 밝혀버릴 거야. 나랑 결혼했던 거 알면 그 의사 선생님 어찌 나올지 참 궁금하네. 제가 1억을 요구하자 예상대로 처음에는 펄펄 뛰더라고요. 뭐 1억? 너 진짜 너무한다. 1천만 원만 더 준다면 모를까 내가 가져간 돈 2배를 달라니 이게 도둑놈 심보가 아니고 뭐야. 그렇게 못 줘. 그래? 그럼 마음대로 해. 난 필요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전부 말해야겠다. 그리고 당신이 내 돈 가지고 잠적했던 거, 채권자들이나 괴롭혔던 거 다 전부 자료 가지고 있어. 당장 경찰서 가서 당신 고소해버리지 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그놈이 결국 제 옷자락을 붙잡더군요. 제발 부탁이야 미연아. 나 용서해주라. 나도 돈이 있으면 당장 주고 싶어. 근데 나도 이래저래 그 의사랑 결혼하려고 들어간 돈만 거의 1억이 넘어. 근데 내가 어디서 또 1억을 마련하겠냐? 그냥 원래 받을 5천만 원만 받고 끝내줘. 어? 정말 기가 막힌다. 이번에 의사한테는 얼마를 뜯어먹으려고 1억씩이나 돈을 들여가면서 공을 들인 건데? 돈 안 내놓으면 나한테 결혼 사기 친 거, 내 돈 들고 나른 거, 법의 심판으로 처벌받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정말 1억만 받으면 입 다물어 줄 수 있는 거지? 확실하게 말해줘.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는데 저는 속으로 옳지. 이놈 걸렸구나 하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당연하지.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니? 1억 주면 입 다물어 줄게. 나 모른 척하고 마음대로 살아봐. 근데 돈은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 건데? 좋아. 당신이 확실히 입 다물겠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내가 어떻게든 다음 주까지 마련해 줄게. 대신 절대 나 아는 척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줘. 알겠지? 제발 부탁이다. 돈 마련되면 연락해. 그전에는 나도 연락 안 할 거야. 물론 당신이 말대로 돈만 주면 입 다물 테니 걱정 말고. 못 준다 그러더니만. 다 불어버리겠다는 소리에 일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어지간히 되었던 모양입니다. 줄 돈이 정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련해준다고 하니 저에게는 잘된 일이었죠. 하긴 제가 모든 걸 불어버리고 의사와 결혼하는 게 틀어지게 되면 날리는 돈이 얼마겠어요? 그날 그 인간 만나고 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냐 이 인간아.
이제 와서 너 만난 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앞으로 지옥이 펼쳐질 테니 기대해. 사실 저는 남편에게 돈을 받더라도 입을 다물어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입을 다물어서 남의 인생을 또 망치는 꼴을 보고만 있겠어요? 게다가 우리 병원 의사 선생님 인생이 걸린 일이잖아요? 그 인간한테 사기당하고 직장도 쉴 정도로 힘들었는데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 인간을 혼내줄 법적인 방법을 알아보았고 지인 중에 마침 경찰이 있어서 이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같이 문자가 오더군요. 문자 내용은 전부 저에게 입 다물라는 말이 요점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약속한 기일을 넘겨 2주쯤 지났을 때 연락이 드디어 왔더라고요. 돈이 마련되어 있으니 붙이겠다면서요. 혹시 안 줄 수도 있다고 예상했었는데 본인이 어지간히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그날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이 꽂히는 걸 확인한 후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2년간 그 인간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가 돈을 보자마자 단번에 치유되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금융치료라는 건가 봅니다. 돈이 꽂히자마자 바로 그 인간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미연아, 돈 입금된 거 봤지? 내가 진짜 어렵게 마련한 거야. 나 결혼 준비하는 돈에서 떼주는 거니까 진짜 저번에 했던 약속 지켜야 하는 거 잊지 마. 그리고 나 결혼할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줘. 알겠지? 신신당부하는 거 보니까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걱정 마. 내가 돈 받으면 말 안 한다고 했잖아. 그나저나 당신 말이야. 그렇게 살려면 피곤하지 않아? 본인이 했던 거짓말이 하도 많아서 기억도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다. 사기치려면 머리도 좋아야 하나 봐. 사기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어쨌든 오늘 이후로 우리는 볼일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볼일 없는 거다? 한시름 났다는 듯 저의 대답을 재촉하길래 저는 의미심장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해줄게. 하지만 당신이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돈까지 돌려준 걸 보면 말이야. 진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 당신도 그렇게 살지 마. 이번 일을 모면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더 크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당신 생각대로 잘해봐. 입을 다물고 있겠다는 말을 듣는 게 그 인간의 목표였을 테니 아마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그 사기꾼 놈이 결혼하겠다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는 하지만 사적인 얘기를 하는 사이는 전혀 아니었기에 제가 면담 요청을 하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살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다 말했어요. 제가 2년 전 그 인간을 만나 결혼 사기를 당했던 것과 그놈이 제 돈을 들고 날랐던 것, 주변 지인들, 친정 부모님 돈까지 빌려 잠적한 것도요. 사업도 거짓말이고 시부모님이 미국에 있다는 것도 전부 거짓이라고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처음에는 제가 하는 말을 못 믿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 사진을 보여주고 혼인신고를 안 했던 걸 얘기하니 그제야 믿더라고요. 손까지 떨면서 배신감에 힘들어하길래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선생님, 믿고 싶지 않은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결혼까지 하고 같이 살았으니 그 심정 어땠을지 이해가 가세요? 저는 선생님이 저랑 똑같은 일 겪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고민하실 것도 없어요. 그 인간이랑 결혼하면 큰일 나요. 제가 그래도 복이 있나 봐요. 인생 망칠 뻔한 거 최건호 손님 덕분에 살았네요. 당장 파혼해야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그러지 말고요. 그 못된 인간 혼내주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시겠어요? 일단 오늘은 저랑 같이 경찰서에 같이 가서 고소장 먼저 쓰자고요.
고소해서 형사처벌 받게 하고 민사로 소송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세요. 그리고 그 인간 만나자고 하세요. 개망신 주고 다시는 여자들한테 사기치고 다니지 못하게 해놓자고요. 좋아요.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거 동원해서 그놈 혼내줘야겠네요. 저는 의사 선생님과 같이 그날 퇴근하자마자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했습니다. 증거자료야 제가 당했던 거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고, 알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 인간에게 돈을 몇천만 원 뜯겼더라고요. 웃긴 건 선생님은 돈을 뜯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단단히 사기꾼 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듯 싶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인간에게 뜯긴 피해 금액을 적고 저 역시 과거에 당했던 걸 고소장에 상세히 작성한 후 접수까지 마치고 나니까 속이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며칠 내로 그놈에게 출두 명령 연락 갈 거라는 말을 듣는데 순간 10년 묵은 채증이 가시는 기분이더군요. 그날은 정말 드물게 꿀잠을 잤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출근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오후에 그 인간을 만날 거라고 장소와 시간을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복수를 할 일만 남았다 싶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선생님이 말해준 장소로 가 있었습니다. 적당히 몸을 가릴 수 있는 장소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후 의사 선생님과 사기꾼 놈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둘이 자리에 앉는 거 보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저는 미리 준비한 예전 결혼 사진을 들고 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놈은 저를 등지고 앉아 있었고요. 그놈보다 먼저 저를 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반갑게 손짓하더군요. 내가 오늘 꼭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를 불렀거든. 자기 처음 보는 사람일 거야. 내 친구한테 인사해. 그놈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를 보더니 대번에 얼어붙더라고요. 인사하라는 의사 선생님 말에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결혼한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군요. 근데 어쩌죠? 저는 이 남자고 초면이 아니네요. 그렇죠, 김태영 씨? 초면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은 김태영이 아니라 김준우인데요. 혹시 최 권하사님 착각하신 거 아니고요? 그럴 리가요. 제가 저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사정이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 남자 저랑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준비해온 결혼 사진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사기꾼 놈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제가 테이블 위로 던져놓은 사진들을 마구잡이로 구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미호 씨, 왜 이래? 여긴 대체 왜 온 건데? 나랑 했던 약속이 틀리잖아. 대체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이러는 건데? 제발 이러지 마. 돈까지 받아놓고 남의 일 망칠 셈이야?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 같아서 열받지. 당신도 한번 당해봐. 거짓말에 속은 기분이 어떤 건지 말이야. 어때? 내가 말 안 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속은 기분이? 뭐? 야, 너 설마 내 결혼할 사람한테 다 말했다는 거야?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내가 돈 준 걸로 퉁치기로 해놓고 왜 이러는 건데? 퉁치기는 뭘 퉁쳐? 네가 저지른 거 죗값은 받아야지. 그 돈은 원래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인 거고 너 여기 의사 선생님한테도 몇천만 원 뜯어냈더라? 그거 갚을 생각이나 해. 둘이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도 끼어들었습니다. 김준우 씨, 당신 진짜 못된 사기꾼이더라. 작정하고 속이는 거에 나도 깜빡 속을 뻔했는데 최간호사 같은 귀인이 나타나서 날 살려줬지 뭐야? 나도 이 일은 그냥 못 넘어가. 이미 당신 고소했으니까 이미 경찰에서 연락 올 거야. 조사 잘 받고 너 같은 놈이랑 절대 합의는 없어. 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거니까 단단히 각오해? 아참, 깜빡하고 말 안 했는데 내가 예전 당신 채권자들한테 다 연락 돌렸어. 전화번호 알려줬으니까 아마 연락할 거야. 그 사람들 돈을 공짜로 썼으면 이제는 갚아. 사기꾼 놈은 망연자실한 듯 보였습니다. 열받아서 시뻘개진 눈으로 악을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나한테 돈을 1억이나 가져가 놓고 내가 이 결혼하려고 쓴 돈이 얼만데. 나야말로 피해자야. 이제 내 심정 알겠니? 2년 전에 네가 내 돈 들고 날랐던 날 기억하지? 내가 딱 당신 같은 심정이었어. 그동안 네가 등쳐먹고 다닌 인간들한테 진심으로 속죄하고 앞으로는 조용히 살아. 알겠니?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을 테니까 준비 잘하는 게 좋을 거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남기고 의사 선생님과 함께 그 자리를 떴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는 다 해줬네요. 2년 동안 괴로웠는데 이제는 정말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런 놈이랑 결혼할 뻔했던 거 제 덕에 없었던 일로 했다면서 계속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은 듣기 싫었고 다만 하고 싶은 말 딱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사기꾼 놈이 제일 나쁜 놈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왜 하필 저런 인간의 목표물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암튼 이번 일로 전화위복했다 생각하시고 털어버리기 바랄게요. 원래 작정하고 속이려는 놈은 절대 못 당하는 법이에요. 저나 간호사님이나 똑똑하고 공부도 잘한 사람들인데 공부 잘한다고 사람한테 안 속는 건 아닌가 봐요. 암튼 오늘 이후로는 다 잊고 살자고요. 얼마 후 우리가 제출했던 고소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그 인간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소한 이후 그 인간 채권자들도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피해 금액이 자그마치 5억이 넘는다길래 놀랐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길래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1심에서 징역 3년 판결받았는데 그 인간이 항소하는 바람에 아직 재판은 진행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마 죄질이 나빠서 검찰에서 구형하는 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시원하게 대갚아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 아마 누구나 흔하게 겪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요즘 이혼이나 별거 사연 심심치 않게 듣곤 하지만 저처럼 사기 결혼 당했다는 건 드물길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고요. 저도 이 일로 느낀 바가 참 많아요. 어쨌든 앞으로는 2번 다시 겪지 않을 일이고 인생에서 이보다 더한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의 사기 결혼 복수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네요. 제가 속풀이를 할 수 있게 그놈을 만나게 해준 보이지 않는 힘에 감사드리며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